남부지방에는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4.4도입니다. KBS 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재홍이었습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Listen, everyone. 김용민 라이브. (2019년 12월 23일) 월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상당히 놀라운 구속영장 청구입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서 감찰을 무마했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요. 영장이 집행된다면 이제 청와대의 정무적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처벌당할 수도 있다, 이런 교훈이 성립됩니다.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한 행위는 이런 거지요. 나중에 부산경제부시장이 되는 금융위원회 국장 유재수 씨가 비리 관련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수사 의뢰할 수 있는 수준의 단서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죠. 이런 가운데 유재수 씨가 본인 스스로 사표를 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감찰을 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결정을 조국 당시 수석이 내린 건데, 물론 이 과정에서 유재수 씨로부터 조국 당시 수석이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면 마땅히 처벌받아야겠죠. 그런데 그런 게 있었나요? 지금까지 보도를 보면 없었던 것 같은데, 윤도환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청와대가 정무적 판단과 결정을 일일이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다라고 말했습니다. 구속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겠지만 검찰의 드라이브는 여러 가지로 염려하게 만듭니다. 재판이 시작한 뒤 검찰이 증인을 미리 불러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조서를 작성했다면 이는 수사권 남용에 해당해서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오늘 나왔습니다. 최근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판례를 언급했지요. 검찰 수사가 이성과 금도를 잃으면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차원에서 어떤 분의 취임사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수사를 개시할 공익적 필요가 있는지, 기본권 침해의 수인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어느 지점에서 수사를 멈춰야 하는지 헌법 정신에 비추어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법 절차에 따른 수사라고 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무제한 희생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이 취임사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 본인의 취임사입니다.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기는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겸손한 스피커,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용수처장 김용민이 앉아있는 용수처 모습 궁금하신 분들 유튜브에서 KBS 1라디오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틀이 참 예쁘죠. 이제 한 이틀 쓰고 말 틀이네요. 더 쓸 거예요? 예. 아이, 크리스마스가 내일 모레인데. 네. 자, 그렇습니다. 자, 연말 분위기 아주 물씬 풍기는 스튜디오입니다. 오늘도 김용민 라이브 7시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냥 똑같은 뉴스 브리핑이 아니다. 정치 뉴스 피로 해소에 딱 좋은 브리핑. 매일 5시 5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뉴스 오영오. 네, 뉴스 오영오 함께할 정상근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래요. 오늘 첫 번째 뉴스 뭐 준비하셨어요?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인데요. 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중형을 구형받았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재임 시절 벌인 각종 정치 공작, 자금 유용 등 혐의로 검찰의 재수사를 받은 끝에 이 9차례에 걸쳐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중형을 구형받았는데요. 검찰은 오늘 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심리를 열린 원세훈 전 원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네네. 이 자격정지 10년 그리고 198억 3천여만 원의 추징금도 부과해달라,
이게 재판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네네. 검찰은 원세훈 전 원장은 이념이 다르다고 반대 세력을 탄압하고 또 그 과정에서 고위공직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거나 일부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이 사리 사욕을 챙겼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어서 국정원의 상명 하복 질서를 이용해서 다수의 부하를 범죄자로 만들었으나 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모습도 찾기 어렵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검찰은 함께 기소된 이 김재철 전 MBC 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4년, 이 자격정지 3년을 구형했고요. 박순춘 전 국가보훈처장은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 그리고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 5천여만 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예. 자, 이건 검찰 구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판결 받은 게 아니라 구형이에요. 그러면은 한 달 정도 뒤에 법원 판결이 나오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 달 정도 뒤에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전에 그 원세훈 원장이 그 징역 4년을 확정받지 않았습니까? 네, 이 국정원 댓글 사건 때문에 형이 확정을 받았던 거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검찰이 구형한 것들은 뭐 이른바 이제 MBC 블랙리스트 의혹, 그리고 뭐 댓글 공작 수준을 넘어서 좀 민간인들을 동원한 댓글 부대 활동,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로 기소가 됐었습니다. 아유, 그래요. 지난번 건 또 별건이군요. 네. 네. 아이고. 그렇습니다. 지난 어떡합니까? 것 정도는 굉장히 좀 작은 부분이었더라고요. 4년형이면 구형된 거 보니까요. 징역형 축에도 끼지 않는 뭐 그런 형량인가요? 네. 그래요. 지금 이번 이 블랙리스트 건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몇 년을 구형받았다고요? 이 블랙리스트 건 그 총 합해서 15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15년. 알겠습니다. 그 세상을 떠난 정두원 전 의원이 네네.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사적인 자리에서 하신 말씀이었는데 원세훈 전 원장하고 같이 이제 감옥에 있었대요. 물론 네. 나중에 이제 정두원 전 의원은 무죄로 이제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억울하게 옥살이 한 거죠. 원세훈 전 원장이 그렇게 감옥 생활을 힘들어하더라. 예, 그렇게 이야기한 걸 들었습니다. 네. 네. 지금 4년형에다가 또 15년형 구형까지 받은 상황, 어떤 판결이 나올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뭡니까? 네, 그 선거법과 검찰 개혁안 등의 단일안이 도출되면서 본회의 개최가 초읽기에 돌입했습니다. 네. 이 민주당을 제외한 그 야 4당, 그러니까 이른바 3+1이 이 석패율제 도입을 포기하기로 결정하면서 이 4+1의 협의의 단일안이 최종적으로 도출이 됐습니다. 이 협의체는 석패율제 제외 외에도 이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253석 대 47석으로 그러니까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그러네요. 했습니다. 지역구 253석이 지금의 지역구 의석이에요. 소선거구제에서의 네. 지역구 의석인데. 비례대표가 3석 더 줄었는데 네. 그리고 정당 득표율의 연동률은 50%로 하기로 했고요. 네. 적용 의석수는 30석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역구는 뭐 줄지 않아도 되네요. 네, 뭐 줄이지 지역구는 않아도 줄일 일이 되겠어요. 없고 네. 이 비례대표제만 조금 바뀌는 좀 그런 상황인데요. 민주당은 이것을 이제 의원총회를 통해서 만장일치로 추인을 했습니다. 못 받을 이유가 없죠. 네. 이로써 법안 상정의 준비는 모두 끝난 상황인데요. 이 관건은 본회의가 언제 열리냐에 있습니다. 오전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3당 대표를 불러 모았는데 불러서 본회의 개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네네. 이 자리에서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민주당과 문희상 국회의장의 사과가 먼저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뭐 이에 대해서 문희상 의장과 민주당이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뭐 네. 문희상 의장 같은 경우는 본회의가 개회를 하면 한번 사과 입장을 고려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네. 이 자유한국당은 모인 지 20여 분 만에 자리를 떠났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오후 3시 정도부터 본회의를 열 계획이다라고 했는데 네네. 아직 열리진 않았고 좀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뭐 오늘이라도 열 것처럼 얘기하던데 민주당하고 나머지 야사당이요. 네, 이제 뭐 다 단일안이 이제 나온 상태니까 뭐 망설일 이유는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근데 네. 자유한국당도 지금 반발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반발하긴 하지만은 뭐 이대로 준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통과된다면 네네. 그 민주당과 나머지 4개 야당이 합의한 그 안을 통과시킨다면은 비례 한국당 만들어 가지고 네. 나름대로 총선에 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 문제는 비례 한국당을 만든다라고 해도 이 자유한국당이 비례 한국당의 선거 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려면은 비례대표를 모두 사퇴를 시켜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비례한국당에 대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자유한국당의 당 요직, 당 이제 대표급들인데, 네. 문제는 그러려면은 이 사람들도, 그러니까 대표급의 사람들도 지역구에 출마해서는 안 됩니다. 아, 그러네요. 네. 그런 좀 어려움이 있네요. 네, 이 선거법 위반이 황교안 걸리기 때문에요. 대표가 비례대표의 이름을 올리고 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지원 유세를 하려면은 그 당을 탈당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네, 비례한국당을 들어가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지역구에 출마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지역구에 없겠네요. 출마를 해도 황교안 대표는 이제 비례한국당 얘기를 못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게다가 또 비례한국당 같은 경우 기호가 이제 2번이 아닌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네. 몇 번이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유한국당 주장대로라면은 이 정당이 100개도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럼 비례한국당이 한 86번 이렇게 예.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아직 예. 뭐 정당 수가 정해지진 않았지만요. 네. 알겠습니다. 아, 굉장히 복잡한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네. 1월 7일부터 이제 라디오 청취율 조사가 또 이제 예정돼 있습니다. 갑자기 그 얘기는 왜? 네. 그래서 이제 위성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위성 프로그램을 김용민의 라이브로 해가지고 김용민 라이브가 아니라 헷갈리게 만들어 가지고 네. 그래서 또 청취율에 좀 도움을 얻어볼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합사는 안 되고 오히려 뺏어가지는 않을까라는 걱정이 됩니다. 네. 김용민의 라이브. 네. 김용민 나이브 어떨까요? 김용민 라이브. 네. 뭐 듣기에 따라서는 라이브로 들리기도 하고 나이브로 들리기도 하고. 차라리 라이브의 김용민 이렇게 하는 게 아니 김용민 라이브가 낫겠다. 김용민 라이브. 네. 위성 프로그램을 저희가 적극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뭡니까? 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요. 네네. 검찰은 2017년 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을 벌여서 이 중대한 비리 중 상당 부분을 확인했음에도 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감찰을 중단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네. 이에 따라서 직권남용을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은 이 감찰의 특성상 유재수 전 부시장의 문제를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었기에 네네. 이 판단에 따라서 민정수석실에서 처리한 것이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감찰 종류였기 때문에 법적 책임은 없다라고 반발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네. 한편 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그 구속 전 피의자 신문, 그러니까 영장 실질 심사라고 하죠. 오는 26일 오전 10시 반부터 서울 동부지법 권덕진 영장 전담 부장 판사의 심리로 진행이 됩니다. 네. 이 권덕진 판사는 그 유재수 전 부시장의 영장 심사를 맡았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네. 구속 영장을 당시에는 발부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검찰이 뭐 돌고 돌아서 유재수 건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아닌가 네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네, 이 가족 비리 혐의 관련해서는 조사한 지가 오래됐는데 네. 아직 여기에 대해서는 기소 여부가 나오진 않은 상태입니다. 사실 가족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할 때 조국 전 장관이 몸통이다. 네네. 이렇게 또 봤던 검찰 아니겠어요? 네, 여러 보도를 보면은 그건 아니고 이제 유재수 건에서 영장 포인트를 잡았네요. 네, 일단 청구된 것은 이 유재수 건 관련된 구속영장 청구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김기현 전 울산시장 낙선시키기 위해서 뭐 애를 썼다. 이런 의혹을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네. 송병기 현 울산경제부시장이 직접 입장을 밝혔네요. 네, 지금 언론에서 가장 주목하는 것이 바로 이 송병기 경제부시장의 수첩입니다. 네네. 이 검찰이 확보한 걸로 알려졌는데 이 계속해서 이 검찰발로 이 수첩에 뭐가 있더더라, 또 뭐가 있더더라 좀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송병기 부시장이 5번의 검찰 조사 끝에 오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이 송병기 부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동안 검찰 수사 과정에서 왜곡되거나 억울한 일이 있다라고 호소를 했는데 특히 이 송 부시장은 이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일상을 불법 감청한 적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조사 내용이 언론에 이 실시간으로 보도되는 데 대해서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정식으로 조사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네. 송병기 부시장은 일단 이 검찰발로 보도되는 업무 수첩과 관련해서는 검찰은 압수된 수첩을 업무 수첩이라고 단정을 하고 언론은 이것을 공공연히 스모킹건이라고 기사화를 하고 있지만 맹세컨대 업무 수첩이 아니라 메모장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느 스님과의 대화 등 지극히 개인적인 단상 그리고 소회, 발상, 풍문 이런 것들을 적은 일기장 형식의 메모장이다라고 네. 덧붙였는데요. 예, 예. 또한 검찰이 선거와 관련된 것을 추출해서 조사를 했지만 그것은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적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거나 오류가 많은 것이 태반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난 20일 검찰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 입회 하에 2018년 3월 31일 자신의 진술이 잘못됐다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그때 검사가 웬 녹취록을 하나 들려주면서 네. 이 녹음을 보니까 당신과 송철호 시장이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녹취 내용을 보니까 이게 뭐였냐면 이 지난 이제 12월 15일에 이 송철호 시장과 검찰 조사 이후 처음으로 통화를 한 내용이었다라고 네. 설명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불법 도감청이다라는 것이 송병기 부시장의 주장인 것이죠. 이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이유가요. 당사자끼리 대화한 거, 그 대화가 누군가에 의해서 네네. 그 당사자들이 동의하지 않은 가운데 유출이 된다든지 뭐 이러면은 이건 불법이에요, 무조건. 네, 맞습니다. 예. 검찰에서는 뭐 누군가에게 제보받은 것이다. 그 제보 받은 것 자체가 이제 문제인 거예요, 이게. 네라고 했지만 예. 그 송병기 부시장은 아니 시장과 나랑 둘만 통화한 내용을 누가 제보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송철호 시장이 남몰래 녹음해 가지고 누구한테 줬다든지 이러면 또 당사자는 합법입니다. 예. 당사자 녹취는 합법인데 네. 이제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녹취를 한 것은 불법이고요. 네. 또 이제 독수독과라고 해서 그것은 이제 증거 능력으로 인정을 못 받는 좀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독수독과가 뭐의 약자입니까? 독이 든 물에선 독이 든 과실이 나온다 뭐 그 얘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조그맣게 얘기해요? 그게 독이 든 물에서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네. 이게 불법적으로 확보한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또한 이 검찰 조사를 받는 중에 이 조사 내용이 실시간으로 뉴스가 돼간다는 사실을 입회한 변호사를 통해서 알 수 있었다라면서 네. 이런 사실도 대검과 법무부의 사실관계 확인과 합법 여부를 조사 판단해 주실 것을 정식 요청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요. 뭐 하여간 이거를 부당하게 여기는 분들도 있겠지만 검찰 열심히 수사하네. 이렇게 또 박수 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네. 자, 저는요 이런 얘기하고 싶습니다. 모든 수사에 이런 열정을 한번 쏟아보면 어떨까요? 모든 문제와 관련해서 왜 이 특정 사건에만 이렇게 열과성을 다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검찰이. 예? 다 열심히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다시 수사해야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는 소식도 전해 주시죠. 네,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 중인 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 대화가 중단되고 이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최근 상황은 한미 양국은 물론 이 북한에도 결코 이롭지 않다라면서 네. 이 모처럼 얻은 기회가 이 결실로 이어지도록 더욱 긴밀히 이 중국과 협력해 가길 희망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좀 북한의 도발 우려가 강해지면서 이 한반도 정세의 긴장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좀 중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 이런 당부의 메시지를 읽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또한 이 중국이 그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준 점을 높이 평가한다라면서 잠시 서로 섭섭할 수는 있지만 양국의 관계는 결코 멀어질 수 없는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은 이 한국과 중국은 줄곧 긴밀하게 협력을 해온 친구이자 파트너라면서 세계적으로 100년 동안 없었던 이 큰 병국에 대해서 우리는 중요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 발전시키고 양국의 공동이익을 수호하고 넓혀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회담은 오전 11시 반부터 55분간 진행이 됐고요. 이후 회담 1시간 정도 오찬이 있었습니다. 영화 백두산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아직. 예, 저는 봤습니다. 벌써 보셨습니까? 모처럼 시간 내서 봤어요. 네. 그 전에 본 영화가 우리 자녀들하고 쉬리 아니었습니까? 쉬리 아니고 뽀로로 썰매 대작전. 네. 예, 그거 봤던 기억이 납니다만은. 예, 하여튼 봤는데 뭐 제가 이 자리에서 영화 줄거리를 이야기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고. 네. 다만 그 영화를 본 제 느낌은 모든 나라는 자국 이기주의만 추구한다. 네. 이런 점을 이제 보게 됐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뭐 다른 나라의 뭐 도움을 받는다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 이제 자국 이기주의의 기초에서 도와주는 거지 뭐 이렇게 뭐
은혜를 베푼다든지 뭐 네. 이러진 않는다는 거죠. 예. 이런 점을 좀 감안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영화 꼭 한번 보세요. 백두산이요. 네네. 네,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근데 물론 이제 그 영화 내용을 보다 보면은 야, 평론가들이 이 부분, 이 지점 막 지적하겠구나. 그런 포인트들이 또 나오긴 합니다. 네. 그래요. 자, 마지막 소식 하나만 더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조양호 전 대한항공 회장 사망 후에 형제들 간의 재산권 분쟁이 본격화됐다. 네, 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이 자신의 대리를 맡은 이 법무법인을 통해서 네. 이 한진그룹 현 상황에 대한 조현아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내고 이 동생 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을 비판을 했습니다. 네. 이 선친인 고 조양호 회장의 뜻과 다르게 이 조원태 회장이 그룹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러면서 지금도 가족 간의 협의에 무성의와 또 지연으로 일관하고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조양호 회장이 뭐 생전에 공동으로 가족들이 운영해 나가라 이런 유지를 남겼지만 조원태 회장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라는 주장인데 이런 주장을 한 이유는 그 연말 정기 임원 인사를 통해서 좀 자신이 복귀할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해당 인사 명단에 이 조현아 전 부사장의 이름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 아니냐 네.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 이 뉴스가 나오나 했습니다. 네. 그래요. 제 생각보다는 좀 빠르게 나온 것 네. 같다라는 생각이 그래요. 듭니다. 어떻게 이 경영권 관련한 이야기에 노동자는 완전히 이 존재감조차 없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게요. 조양호 회장의 자녀들만 있고 노동자는 없는 대한항공. 네. 그 상황을 짚어주셨습니다. 정상근 기자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필중님, 독수 독과. 이러면서 독이 든 나무의 열매에도 독이 있다는 뜻으로 법에 어긋난 방법으로 얻은 증거는 증거로 인정할 수 없음을 이르는 말. 사전을 그대로 복사하고 붙여넣기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노고가 많으셨어요. 김필중님. HKA님. 라이브한 생각이네요. 김용민 라이브하고 위성방송 김용민 라이브 같이 두는 것이 나이브하다. 알겠습니다. 지성근님. 정치인은 선거 때 착해지고 김용민님은 청취율 조사 때만 착해진다. 인생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그렇죠.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자, 교통정보센터 가보겠습니다. 오수미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하루 종일 미세먼지로 뿌연 하늘 속에 사고도 교통량도 많은 오늘인데요. 먼저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 평택 방면으로 금왕 꽃동네 부근 1차로에서 화물차 관련한 사고가 났습니다. 처리를 하면서 2km 막힙니다. 반대 제천 쪽으로는 대소 분기점부터 금왕 꽃동네까지 교통량 때문에 정체가 이어지고요. 경부고속도로는 작업의 여파로 점점 정체가 극심해지면서 북천안부터 안성까지 9km나 속도 내기가 어렵고요. 더 가서 기흥동탄에서 수원, 판교 일대, 달래내에서 한남까지 답답한 흐름입니다. 용인 서울간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도 흥덕에서 서수지까지 밀리고요. 또 고기 분기점에서 서판교 사이로는 양방면 다 막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용피즈 온더 블럭 방송 내용 중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들으시고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맞춰주세요. 문제는 한국에 샌더스가 못 나오죠.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한국이 네. 그 국가보안법이니 좌경, 좌파, 종북 이런 것이 살아있는 나라니까. 사회주의에 대한 네. 반감이 그러니까 또 샌더스가 두려움이 많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정당은 지금 못 나온단 말이죠. 나오면 네. 판판이 깨지고 네. 공격을 받아서. 그러면 결국 이 상황에서 잘못하면 오히려 트럼프 같은 대중을 하는 네. 그런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부각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저는 빨리 한국도 정치 지형이 바뀌어서 민중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좋은 정당이 나왔으면 좋겠고. 힌트 드릴게요. 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을 미혹하게 하여 속인다는 뜻의 사자성어입니다. 정답 보내실 곳은요. 문자는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모바일 앱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오늘 타임라인을 수놓은 말. 김용민 라이브가 수집해서 들려드립니다. 소리로 듣는 그리고 세상을 읽는 뉴스.
세상의 모든 핫뜨거운 목소리 그 말말말을 만나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볼륨 업 귀 쫑긋 핫 소리. 주한미군이 부산항을 통해서 시험용 생화학 물질을 반입했다고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동안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던 미군이었는데요. 왜 생화학 물질을 들여왔다고 공개하고 인정했을까요? 이 내용을 최초로 취재하고 보도한 부산일보 황석하 기자는 지난 10월에 보도한 부산일보 보도가 스모킹건이 된 것 같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당시 보도 내용 어떤 내용이었는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주한미군은 한반도에 어떤 생화학 실험도 하지 않는다라고 부인했죠. 그러니까 그런 실험이 있다는 자체를. 하지만 미 국방부가 공개한 회계연도 자료에 보면 돈을 그만큼 할당했으니까 분명히 들어왔을 거다. 미군이 왜 12월에 들어서 생화학 물질을 우리가 들여오긴 했어 하고 인정했을까요? 그때만 하더라도 미국은 직접적인 해명도 아니고 우리 국방부를 통해서 간단하게 한 줄 자기들은 생화학 실험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굉장히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취재를 더 했고요. 주한미군이 1월 달에 팔부두에 포도당 구균과 보툴리눔 톡소이드 그다음에 리신을 이렇게 들여왔다는 그런 보고서를 제가 입수를 해서 보도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스모킹건으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증거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주한미군의 소명이 필요하다는 그런 여론이 좀 비등했고요. 미군에 대해서 적잖게 여기에 대해서 많이 좀 궁지에 몰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런 설명회를 가진 것 같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석패율제를 대승적으로 포기하겠다.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그리고 대한신당의 대표들이 석패율제를 도입하지 않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최종 추인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말씀을 받들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심상정 정의당 대표, 유성엽 대한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이 오늘 회동 후에 밝힌 내용 들어보시죠.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첫 발이라도 떼는 것이 중요하다는 국민들의 말씀을 저희가 받들기로 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오늘 사당 대표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는 마지막 결단으로 오늘 중에 패스트트랙 법안과 또 유보됐던 민생법안, 예산보수법안을 일괄 처리하도록 결단한 것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연말로 지금 다가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이 경제는 매우 어려워져 가지고 국민들의 그런 경제적인 고통은 아주 극심한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 속에서 정치권에서 이렇게 지리하게 이런 선거제 협상 등을 가지고 끌고 가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결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이런 생각 속에서 선거제 협상과 그 개혁 법안들의 조속한 타결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결정을 한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에 맞불격으로 비례한국당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위성정당격인 비례한국당으로 비례대표 의석수 감소를 막겠다는 건데요. 이런 가운데 정의당이 한국당이 다른 정당 즉 비례한국당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면 선거법 위반이라고 압박하고 나왔습니다. 그러자 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 의장은 비례한국당은 선거운동이 필요 없다. 걱정은 넣어두어라.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 들어보시죠. 우리가 만들 것으로 예상되는 비례대표 전담정당, 이거는 요즘 흔히 말하는 비례한국당을 만들면 그 당은 선거운동을 할 필요가 없는 당이거든요. 우리 당의 우당이다라는 것이 알려지기만 하면 우리 당 지지자들이 지역구에서 우리 당 후보자를 투표를 하고 나서 비례대표 정당은 어디에 투표를 해야 되는가를 알려주는 것만 하면 되는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뭐 선거운동을 못하네, 무슨 정치 자금을 조달하기 어렵네, 별별 소리 다 하던데 그거는 아무런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일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특히 그렇게 비난을 해주시니까 벌써 전 국민이 비례한국당
마치 우리 당이 설립한 정당인지 다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정의당처럼 도지사 후보는 민주당을 찍으시더라도 정당 투표는 정의당 찍어주세요. 이런 홍보조차 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죠. 김용민 라이브 매일 방송 즉 MBN이 설립 과정에서 종합편성 채널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본금을 편법 충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검찰 수사 결과와 방송통신위원회의 판단에 MBN의 운명이 달려 있는데요. 내년 11월에 있을 종합편성 채널 사업자 재승인 여부 어떻게 될까요? 재승인 심사에서 떨어지면은 방송국 문 닫아야죠. 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 불법성이 인정되면 방송을 일시 중단할 수 있고 불법성 정도가 심할 경우 승인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즉 승인 자체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단히 센 발언이었는데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별개의 사안입니다. 재승인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그렇죠. 진행이 되는 거고요. 예. 지금 현재 문제되고 있는 것들은 승인과 재승인 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들이 있었다라고 해서 저희들도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고요. 그럼 수사가 내년 12월 전에 나오면, 그러니까 재승인 그 기간 전에 나오면, 그러니까 별개의 절차라는 별개의 절차로 승인 취소도 들어갈 수 있단 말씀이에요. 예, 승인 취소라고 얘기할 것까지는 없고요. 승인 취소 일지 불법성이 인정이 되면은 방송을 일시 중단할 수도 있는 거고. 영업 정지 같은 뭐 6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이런 식으로.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고. 불법성의 정도가 아주 심하다 할 경우에는 승인 자체가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문제인 걸로 보입니다. 김용민 라이브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부터 약 40년이 흐른 뒤 옛 광주 교도소 부지에서 신원 미상의 6월 40여 구가 발견되면서 5.18과의 연관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동안 전면적인 발굴 작업이 안 됐던 것일까? 5.18 당시 아버지를 잃은 행방불명자 가족 정호화 씨는 국가가 나서서 발굴을 하지 않는 이상 일반인들은 엄두를 못 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 들어보시죠. 제가 좀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말을 꺼낸 이유가 이게 만에 하나라도 5.18 광주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행방불명된 분들로 발견이 된다면 뭐 불행 중 다행일 수 있겠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아니면 또 낙심이 크시잖아요, 그러면. 그건 사실은 사실대로 받아들여야 그게 맞는 거죠. 근데 또 사실 여기에만 목을 맬 게 아니라 지금 안매장 증언은 여러 군데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거 전부 다 어떤 전면적인 발굴 작업이 좀 왜 안 되는지 그것도 좀 지켜보는 입장에서 좀 답답하기도 한데요.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그동안 이제 발굴 작업이라는 게 많은 비용과 인력이 들어갑니다. 예. 이게 광주 지자체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어디에 있다고 해가지고 발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시장에다가 이제 문의를 하면 개인 사유지다, 뭐 무슨 기관이다 해서 손을 못 대요. 아, 또 사유지가 있어서. 그렇죠. 사유지도 있고 뭐 체육공원이다 어디다. 근데 그게 허가 받기가 힘들어요. 이것은 네, 국가가 나서서 발굴 안 한 이상 일반 사람들은 엄두를 못 냅니다. 4 더하기 1 협의체가 어렵게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All for One의 I Swear 듣고 오겠습니다. Like a shadow that's by your side. I see the questions in your eyes. I know what's weighing on your mind. You can be sure I know my part. 'Cause I stand beside you through the years. You'll only cry those happy tears. And though I make mistakes, I'll never break your heart. And I swear by the moon and the stars and the skies, I'll be there. I swear, like a shadow that's by
us part. I'll love you with every beat of my heart, and I swear. I'll give you everything I can. I'll build your dreams with these two hands. We'll hang some memories on the walls. And when just the two of us are there, you won't have to ask if I still care. 'Cause as the time turns the page, my love won't age at all. And I swear, by the moon and the stars and the skies, I'll be there. I swear, like the shadow that's by your side, I'll be there. 속 인터뷰. 귀의 속 맘의 속 인터뷰 시간입니다. 1박 2일 외교전에 돌입한 문재인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SNS에 짧은 글을 올렸습니다. 올해는 중국과 한국에 모두 의미가 있는 깊은 해다. 한국과 중국은 공동 번영할 수 있는 천시, 즉 하늘의 도움이 있는 시기와 지리를 갖추었다. 여기에 인화, 여러 사람이 서로 화합만 한다면, 이것이 더해진다면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다. 네,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회담, 오늘 있었던 한중 정상회담부터 나눠보겠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연결했습니다. 홍 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항상 김용민 라이브를 위해서 이렇게 통찰력 있는 이런 또 해설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이제 김용민 라이브가 내년에 좀 더 새를 키워가지고 김용민 라이브 대상 이런 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나무주연상쯤으로 아마 시상을 할까 고민 중입니다. 예. 내년에도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래요. 한중일 삼각 외교전이 시작됐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문제, 일본 수출 규제, 중국의 한한령까지, 예, 이 풀어야 할 숙제를 가득 안고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까지 숨가쁜 일정에 올랐는데, 이번 한 주가 아무래도 중국, 일본과의 외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되겠죠? 아, 그렇죠. 본래 그 한중일 삼국 관계가 한중 관계는 한참 좋았었고, 중일 관계가 안 좋고 한일 관계도 약간 현안이 있고 그런 게 정상이었는데, 최근에 한중일 삼각 관계가 중일 관계가 오히려 좀 상당히 가까워졌고요. 이례적으로. 한일 관계가 지금 굉장히 문제가 생겨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이런 상황에서 다시 우리가 일본에게 우위에 서려면 한중 관계가 돈독해지고, 한중 관계가 사실 쥐소미하고 사드 때문에 안 좋아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한중 관계를 다시 좋게 하면 남북 관계도 좋아질 가능성이 크고 한일 관계에서도 우리가 우위에 설 수 있는데, 네네네. 사드 그때부터 우리가 미국의 그 어떤 압박으로 인해서 한일 관계까지 나빠지고 지금 상당히 안 좋은 관계이기 때문에, 네네. 이번에 한중 관계를 다시 회복한다면 다시 선순환 관계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또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보다도 지금은 김정은한테 훨씬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연말까지 도발하지 못하도록 하고, 또 미국하고 협상을 해보라고 하는데도 시 주석이 정성을 담아서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 주석의 역할이 상당히 기대되는 시점입니다. 아, 그래요. 자, 제일 궁금한 거는 우선 한일 관계입니다. 이번 한중일 회담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이 지난 7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일본의 경제 도발 이전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여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일본이 계속 삐딱한 태도를 취한다면은 지소미아 종료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도 보는 사람들이 있고요. 우리 홍 박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제일 가능성이 많은 거는 조금만 나아지고 그냥 한일 간의 현안이 다 풀리지는 않는 상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안 만나는 것보다는 소통이 리더끼리 되는 게 좋긴 한 거지만 네. 요번에 7월 1일 이전으로 가기는 상당히 어렵다. 왜냐하면 아베는 지금 자기가 지금 국내에서 정치적 위기 또 맞고 있지만 뭔가 한일 관계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고 싶기도 하겠지만 그렇다고 우리 정부에게 그 징용 문제 없던 것처럼 한국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예. 거기에 해결책으로 나온 문희상 국회의장께서 이제 내놓은안이 있는데 이게 또 우리 국내에서도 다 정리가 안 됐어요. 국내에서도 피해자들이 그거대로 되면 좋겠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한테 제안됐으면 좋았는데 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징용 문제가 말끔하게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일본이 그냥 생색내기에서 포토 레지스트 하나만 조금 풀었는데 네. 이것도 지금 아직 불화수 소동 3개 물질 중에서 하나만 풀어준 거는 자기네가 2개를 가지고 또 흔들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3개를 다 풀었으면 모르지만 하나만 풀어놓고 어떻게 하나 보자 이런 정도니까 여기에 우리가 무슨 큰 변화가 있다라고 움직일 필요는 없다. 네. 특히 한일 간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피해보다 일본의 피해가 훨씬 더 크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굳이 여기서 양보적으로 갈 필요는 없고요. 네네. 그 징용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국내에서도 잘 화합이 되고 그러면서 지혜로운 방안이 되면 몰라도 네. 지금 이거를 무리해서 풀면서 할 정도로 한일 관계에서 우리가 한일 관계를 바로 회복시켜야 될 절실한 필요성은 없다. 그러니까 아직 지소미아 종료권을 계속 손에 쥐고 있으면서 네. 일본이 원상 복귀하라고 요청해야죠. 사실 6월 30일 날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이 판문점에 있었는데 그 다음 날 우리에게 그 무역 제재를 가한 일본입니다. 네. 한반도의 평화 오기를 싫어한다는 것을 아주 역력히 보여준 거죠. 일단 그 지소미아 종료 유예를 가지고요. 결국 연장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 언제든 종료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만이라도 보여주는 것이 보다 우리가 협상을 함에 있어서 유리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그렇죠. 우리가 근데 미국이 기정사실을 하니까 일본도 그 뒤에 숨어가지고 호가호이라 그러죠. 네네네. 여우가 호랑이를 앞세워가지고선 그 위세를 빌어서 하는데 호랑이가 없어지면 미국이 없어지면 일본은 사실은 지금 중국하고 좀 관계가 좋아져서 지금 좀 배짱을 부리는데 네네. 어떤 역사적 명분이나 이 정당성을 볼 때 우리가 그리고 실제적으로 한일 간의 피해가 일본이 더 큰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우리 중소기업 중에 많은 기업들이 사실 일본의 그 부품 산업에 눌려가지고 길을 못 폈는데 요번에 오히려 좋은 기회도 되기 때문에 네네. 우리는 초조할 필요가 없다. 조금 더 버텨서라도 일본이 그 원상 복귀할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좀 기다려야 한다 이런 말씀이군요. 일본한테는 분명히 경고는 해야 돼요. 우리가 언제든 지소미아 종료할 수 있다. 이거 카드로서 살려놔야지 우리의 협상력도 또 사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 말이죠. 네. 그럼요. 예. 근데 이제 미국이 자꾸 이제 뒤에서 기정사실화하는 쪽으로 가는데 우리가 종료할 수 있다는 걸 시사라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편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 회의를 열고 자위적 국방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북미 비핵화 협상 시한으로 제시한 연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전에 홍 박사님은 북미 사이에 으르렁거리는 것은 협상의 말하자면 선순환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촉진되고 있다는 신호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입장엔 변화가 없으십니까? 그럼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어저께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하고 나서도 나온 발언들이 미국은 자극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보이는 것 같고요. 북한도 그렇고 미국도 만반의 대비태세를 북한이 도발했을 때 제재를 가하고 군사적으로도 뭔가 해볼 것 같이 이렇게 하는 태세는 갖추고 있지만 구두 발언이나 어떤 책임 있는 당국자 트럼프의 발언을 통해서는 대화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계속해서 대화의 국면을 깔아놓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연말까지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은 별로 크지 않다. 그래요. 특히 제일 중요한 게 김정은이 연말까지 미국이 셈법을 바꿔가지고 나올 거를 시한을 줬는데 연말 전에 도발한다는 거는 자기 스스로 거짓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수순대로 보면은 지금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는 처음에 기반을 깔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크리스마스 전후에 있을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이게 사실 최고 결정기구거든요. 여기서 기조를 정하고 그 내용은 내년 신년사에서 김정은의 발언으로 나오는데 그 발언에서 나올 것이 대체로 자력갱생한다는 건 분명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힘을 합친다. 미국과의 대화에 연연하지 않는다. 대화를 중단한다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핵과 미사일 모라토리움은 더 이상 준수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여지를 남겨놓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미국을 다그치다가 3월 달에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지 않고 하면 그때 가서 그걸 빌미로 쏘지 않을까. 그때까지는 저는 북한이 그렇게 하는 건 대단히 어리석고 왜냐하면은 자력갱생이 안 되는 거죠. 중국하고 교역이 잘 돼야 되는데 중국은 추가 제재에 나설 수밖에 없고 미사일 쏘는데 관광객이 올 리가 만무하고 추가 제재하니까 경제는 더 어려워지고 그렇게 되면 김정은이 자력갱생이고 북중 관계, 북로 관계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모든 게 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조금 좀 과장되게 얘기하는 것이지 실제로 장거리 미사일 쏜다고 하는 거는 너무나도 큰 모험이다. 모든 걸 잃지는 않지만 잃을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다른 구상을 펼칠 수가 없는 거죠. 장거리 미사일 쏘았다가는. 위성이라고 하고 그 직각으로 쏘면 어떨까요? 그거 위성이라고 해도 쏜다 그래도 그거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안보리에서 냉철하게 전부 위반이고 그리고 지금 비건이 예정에 없던 중국에 가고 트럼프가 시진핑 주석하고 통화하고 이런 거는 안보리의 그런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도 내놨지만 그렇지만 중국에게 기대하기를 북한이 도발하지 않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쏘면 추가 제재해야 된다는 걸 아마 다짐 받아놨을 거라고 전 봅니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도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그거를 북한이 도발 안 하면 완화 결의안까지도 내놓을 수 있지만 장거리 미사일이나 핵실험 도발하면 추가 제재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정은은 참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저는 그렇게 할 사람은 아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그거보단 똑똑하다 전 봅니다. 그래요. 아니 언론을 보면요, 당장이라도 쏠 것처럼 또 당장이라도 제재가 이루어질 것처럼 그렇게들 이제 언론들이 설레발을 쳐가지고. 언론은 또 지면을 메워야 되고 또 나름의 다양한 정보를 줘야 되니까. 또 그럴 수도 있다고. 또 자극적으로 써야 또 사람들이 읽으니까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략적으로 보면은 김정은이 도발하는 건 내년 3월 이전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3월쯤에 북미 간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인다. 굉장히 있다는 거죠. 저는 알겠습니다. 오히려 신년사 이후에 미국이 조금 태도를 전향하고 트럼프도 지금 탄핵 국면에서 상원에서 1월 말이면 이제 상원에 부결이 되고 그러면 이제 미국의 대선이 시작되고 그러면 트럼프는 뭔가 외교적 성과를 하나 내놓기 위해서 접촉을 시작해서 3월쯤에 북미 정상회담이 있을 수 있다. 알겠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은 그러니까 연기하는 거죠. 자, 홍 박사님 잠깐만요. 방금 들어온 속보가 있었어요. 오늘 저녁 7시에 국회 본회의 개의가
예고됐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과 야4당이 함께 본회의를 열겠다는 건데요. 예산 부수법안 그리고 선거법 그런 다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수사권 조정안 이 순서대로 이제 상정할 예정인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법안들이 이제 상정된단 말이죠. 그래서 국회에서 충돌이 빚어지는 것 아닌가. 근데 충돌하게 되면은 국회 선진화법이 또 걸릴 텐데. 네. 하여간 국회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이 소식이 방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이거 전해드렸고요. 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에 재선하기 힘들 것이다. 전에 김홍걸 의장이 나와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홍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재선 가능성이 적어도 한 7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래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여론조사하면은 조금 뒤지는 걸로 나오는데 조 바이든보다. 네네네. 그러나 여론조사보다도 미국식 선거 방식의 특성상 러스트벨트주 한 너댓 개가 중요한데 네네. 그 다섯 개 중에서 4개 정도가 트럼프가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전체 국민의 지지도는 조 바이든이 앞서는데 결국은 그 러스트벨트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친트럼프 반트럼프로 완전히 갈라져 가지고요. 글쎄 말이에요. 트럼프 지지하는 주는 안 바뀌고요. 네. 또 반대하는 주도 안 바뀌는데 그 스윙주라고 하는 러스트벨트 그 지역의 문제인데 미중 간에도 지금 타협이 돼서 농산물 수출도 할 수 있고 네. 따라서 그 지역에서 이기면 트럼프가 재선이 됐는데 예. 돈도 많이 모아놨고요. 자금을 엄청나게 모아놨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홍 박사님은 또 트럼프 재선된다 이렇게 보셨네요. 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종연구소의 홍현익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6시 5분 2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